안녕하세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탑승 2일차인데 많이 지치시죠? 한 주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한 주만 하시면 시험 끝나니까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지금 여태까지 정리해 놓으신 서브노트 계속 반복하시면서 키워드 하나씩 더 챙겨가는 신경을 공부하시는 게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지금 단 일주일간이라도 플러스 5점 확실히 5점까지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보다 더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남보다 좀 더 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1교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죠. SLA에서의 SOW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와야 될 부분은 SLA, 그러니까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작업 명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된 협약서인 그 SLA의 어떤 세부적인 범위, 작업 내용을 규정한 작업 명세서다. 작업 문서, 작업 명세서, 종결어를 명확히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SOW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OW를 왜 쓰는지 그 부분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의 부분은 이제 수행 범위에 대한 명확화,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그 다음에 작업 기술에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도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SOW 구성도에서 이제 계약 범위, 프로세스 계획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해부적으로 이제 차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WBS 작성을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SLA 작성 기반이 되는 부분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구성 요소로 이제 프로세스 계획, 업무 범위, 책임 범위, 목적, 수행 기간, 산출 물적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들이죠. 필요한 것들이고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범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W 그 세 단락으로는 SOW 관점별 역할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제 이것도 SLA 측면과 이제 WBS 기반이겠죠. 서비스 수요자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의 수준 요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보상이나 페널티 관리가 용이하게끔 가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작업량을 측정 가능하겠죠. 말 그대로 이제 WBS 기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GTNA 두 번째 GTNA고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121회 응용 1교시로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GTNA 같은 경우는 그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보안 솔루션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셔도 GTNA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보안 솔루션 업계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잘 작성을 해주셨고, 일부 이제 선 인증 후 연결을 중심으로 개념을 이제 작성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SDP죠. 경계.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대한 그 주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기반에 대한 어떤 경계를 기존에는 했다라면 과리평 경계 이런 단어가 나왔죠. 과리평 경계를 하려면은 리소스 최소 단위인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수준의 어떤 접근 제어를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명확하게 정의된 액세스 제어 정책을 기반으로 조직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또는 이제 서비스, 내부 리소스겠죠. 거기에 따른 안전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 IT 보안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이제 최소화된 접근 정책과 어플리케이션의 수준에 해당하는 액세스가 돼야 되겠죠. 접근이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도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시트릭스라는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제 GTNA 솔루션에 대한 개념도를 담았는데요. 또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버추얼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데스크탑, 개인적인 프라이빗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이제 아웃바운드 형태로 연결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웃바운드 형태인데 여기서 보시면 커넥터가 있잖아요. 커넥터가 이제 결국에는 이런 커넥터나 프록시 이런 신뢰된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접근을 허용하겠다라고 도식화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구성 요소로는 작성을 많이 해주셨던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그다음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이게 이제 워크로드 수준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보안을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공격자의 어떤 수평 이동, 레터럴 무브먼트를 차단한다. 이런 것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인식이라든지 적응형 신원 인증, 좀 추상화된 그 그룹핑으로 가지고 그 기술 요소로 가져가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컨텍스트 인식, 적응형 신원 인증, 그다음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로 지지 않고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은 조금 더 차별화된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핑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이 아닌 물리적인 접근 경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부 리소스를 최소화된 분할 정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그룹핑을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3단락으로는 이제 이걸 이제 Secure Access Service Edge 이렇게 썼는데요. 세시라고 하죠. 저희 모의고사에도 이게 나왔었잖아요. 이게 세시 구현을 하기 위한 핵심 기술 요소가 GTNA다. 또 세시는 뭐냐? 세시는 그거죠. 이제 그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기반으로 이제 보안 플랫폼을 이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키텍처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될 게 이제 네트워크, SD-WAN 같은 이런 키워드가 나와야겠죠. 세시에서는 SD-WAN 등의 어떤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랑 보안 기술을 융합해서 제공하는 보안 아키텍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시가 만약에 나오더라도 당연히 SD-WAN이라든지 GTN, 그다음에 카스리 이런 키워드는 노출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고 서비스 메쉬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다들 작성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충분히 하셨고 대부분 다 작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개념도는 혹시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프록시를 사이드카 패턴 형태로 붙여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통신을 제공하는 인프라 계층이다. 종결어가 기술로 끝나던가 일반적으로 이제 끝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프록시를 통해 서비스를 호출하는 인프라 계층이라고 종결어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뭐 장애 전파를 차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작성들을 해주셨는데요. 예, 맞죠? 이제 장애 전파를 차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또 하고 부하 분산을 하는 로드 밸런싱 역할도 하는 게 이제 서비스 메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MSA 구조 한계가 있죠. 한번 이제 서비스가 다양하게 이제 병렬적으로 있다 보니까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이 되면은 그곳에서 이제 CPU 자원을 계속 소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딴 서비스가 이용을 못하니까 미리 그 장애를 차단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서비스 메시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단락은
많이들 작성해 주셨는데 역시 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티오 오픈 솔루션에 대한 도식화입니다.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 형태로 나눠가지고 이제 서비스 메시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래픽 경로를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하고 이제 관리하는 영역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구성에 따라서 이런 프록시 인보이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프록시의 설정 값을 전달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고, 데이터 플레이는 이 프록시를 통해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해당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오고 가는 모든 데이터를 통신을 조종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 플레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컨트롤 플레이는 중앙 관리를 하고, 데이터 플레이는 서비스 간에 이제 통신을 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왔던 세부적인 키워드가 이제 파일럿, 믹서, 갤리, 시터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이거를 시터들. 그리고 데이터 플레이는 인보이 프록시가 이제 C++로 구성된 그 프록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서비스로 구성이 되면은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3단락에서는 이제 많이들 써주신 게 이제 API 게이트웨이랑 서비스 메시를 비교하는 비교도 많이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사이드카 패턴을 한 번 더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프록시가 그 서비스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 패턴을 이용한 게 이제 사이드카 패턴이다라고 해서 변경 없는 어떤 신규 기능 추가 혹은 동적 설정 값이 발견 가능한 어떤 이런 걸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좀 많이 처음 생소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도 많이 작성해 주신 분들도 꽤 있으셨더라고요. 손실함수를 힌트를 갖고 그걸로 이제 작성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분류 모델에서 주로 쓰이는 손실함수다. 물론 이제 이 공식 수식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수식은 이제 로그가 들어가고,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로그로 해서 곱해서 이제 더한 값을 이제 손실함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로 쓰이는 곳은 이제 머신러닝 분류 모델 함수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척도를 이용해서 실제 분포 확률과 그다음에 학습된 모듈이 계산한 확률 분포의 차이를 구하는 코스트 펑션이다.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구하는 손실함수죠. 이제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일치한 경우는 이 값이 0으로 나오고, 이제 틀릴 경우에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 값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었는데, 이제 엔트로피랑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의 어떤 연결고리가 뭐냐라고 이제 표현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리학 엔트로피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엔트로피 법칙이 이제 물이랑 잉크랑 이제 물이 섞이면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지수가 되게 높은데 이거를 역으로 이제 분리를 한다는 거죠. 물과 잉크를 분류하는 방식이 크로스 엔트로피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분류 모델을 쓰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예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과 잉크가 한번 섞이면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엔트로피 지수가 증가하는데, 여기 어떤 물리학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역으로 분류를 한다. 물과 잉크를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요거를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요거 알기는 되게 힘들죠. 이걸 어떻게 자신의 실제 값과 예측 값. 당연히 손실함수를 구할 때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쓰잖아요. 딥러닝에서 쓰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회계 타입에 쓰는 대표적인 손실함수는 MA, MSE, 메이프 많이 있고, 여기서 분류해서 쓰이는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로 주로 쓰인다.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유형으로 좀 가져가 봤습니다. 유형으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메스 활성화 함수, 이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보이잖아요. CNN에서 통과된 값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메스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프로세스 엔트로피 함수를 구하는, 혹은 이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현실 함수를 구하는 함수를 나누게 있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이진 분류를 할 때 주로 쓰이는 현실 함수가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맥스 활성화 함수는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개일 때, 카테고리컬 분류를 쓸 때, 카테고리컬 분류를 할 때 쓰이는 게 소프트웨어 맥스 활성화 함수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멀티 클래스가 있고 멀티 라벨이 있잖아요. 멀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하는 게 두 개, 클래스가 두 개 이상이다. 그리고 멀티 라벨은 클래스가 하나인데 그 안에서 이 객체를 여러 개 분류해내는 게 이제 멀티 라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시면은 이긴 분류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있고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있다. 여기서 주 차이점은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가 이제 다양한 1로 이제 총합이 1인데 다양한 값을 도출해서 한 개의 값을 이제 도출하는 게 소프트맥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멀티 라벨 클래스테이션을 쓸 때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클래스가 이제 두 개인데 이중 분류를 할 경우에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다. 딱 그거만 기억하셔도 많이 나오신다라면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맥스로 도출하는 부분이 되어 있죠. 보시면 이제 값이 0이잖아요. 얘가 이제 정답을 맞춘 거죠. 측값과 예측값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측값 확률이 0.8, 실제 값은 1인데 0.8이 된 거죠. 이건 이제 유사한 거죠. 유사하게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이 값이 0으로 계속 가까울수록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차이가 적게 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값이 커질수록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 6월달에 발표된 실현 전략이죠.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20년도 12월에 나왔었는데 그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사회 공공성, 한목적성, 그 3대 원칙 있잖아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이제 실현 방안을 이제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인공지능 실현 전략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그 3대 원칙을 실천 방안을 구체화한 게 이제 인공지능 실현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의는 이렇게 인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썼는데, 요걸 다시 제조업 기술력 부족한 스타트업 등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추진 계획이다. 라고 꼭 이 부분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시면 그 3대 원칙을 기존으로 구체화된 방안을 작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대 세부 과제랑 10대 세부 3대 전략과 이제 10대 세부 과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 환경을 조성하고, 두 번째로는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세 번째는 사회 전반 건전한 인공지능의 의식 확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10대 과제가 있는데요. 보시면 좋은데 좀 가져가셔야 될 부분들은 어떤 되게 차이가 나는 어떤 키포인트를 이거는 이제 인간 신뢰성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용 데이터 신뢰성을 제공한다. 요구사항을 세분하고 검증 측정 방법을 제시한다. 고위험 인공지능 신뢰 확보, 그 다음에 인공지능 영역 평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주제별 체크리스트 안에 이거는
기출이죠. 자율점검표 나왔었죠. 자율점검 리스트. 저희 성능 평가하는데 윤리준수 여부를 할 수 있는 자율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이제 기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락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신뢰성 확보를 위한 원스톱 지원 플랫폼 설계 방안으로 작성을 했고요. 공공 컴퓨팅 자원 연계 어떤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검증 플랫폼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원스톱 지원 플랫폼에 대한 부분.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등형 환경 조성에 대한 민간 신뢰성 확보 지원으로 해당이 되는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개발 과제 아닌데요. 세 가지 3대 세부 과제인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설명 가능 분야와 공정 분야, 경고 분야의 세부적인 개발 과제 아니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교화 문제 중에 이제 BCNF인데요. 정교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죠. 이번 최근 나온 것도 이제 정교화랑 역정교화, 그 전 회차에서는 4차 정교화, 5차 정교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BCNF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된다. 이게 아닐 경우에는 BCNF를 위반했다. 여기 보시면은 주식결자가 결정하고 있는데 결정자가 아닌 이 결정자 숙성이 결정자를 주식결자를 결정하는 이게 결정하는 게 되는 게 이제 BCNF를 위반하는 그런 정교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나와야 될 게 이제 제 3정교를 확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된다.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된다. 키가 아닌 속성이 후보키를 결정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함수 정수를 다 제거하는 게 BCN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예제를 들기에 가장 좋은 거죠. 학번, 과목, 그다음에 담당 교수 이 플랫폼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함수 정수를 제거하려면은 테이블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학번, 담당 교수 릴레이션과 담당 교수 과목명 리레이션으로 분리를 해서 후보키가 아닌 속성이 결정자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그런 사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을 하실 때 먼저 이제 이상 형상도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담당 교수가 과목명을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상 현상, 삽입, 학계, 갱신에 따른 이상 현상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교화 수행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초자동화 기술. 그죠? 자동화 기술이고, 이것도 이제, 같은 어에서 2021년과 2022년 주요 전략 기술 중으로 하나로, 선정이 돼서, 또, 출제를 해봤습니다. 1교시형으로. 다들 잘 작성을 해주셨고요. 이 초자동화에서는 RPA와 AI 기술이 나와야 되겠죠. 이걸 기반으로 엣지 기반 프로세스 자동화한다. 기업의 모든 부분을 자동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큰 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란 다양한 기술을 결합해서 조직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동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의는 AI와 RPA를 기반으로 최대한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자동화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이제 자동화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체계적인 접근 방법 이런 식으로 종교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 요소, 기술 요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초자동화들은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겠냐, 기업에서. 그래서, 2달러 가에는 도입 프로세스 절차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수립부터 해서 기술 검증, 여러 가지 이제 절차별로 이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너무 세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칸 이제 박스를 한 5개 정도 그린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정확히 이제 글씨가 잘 보이게끔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박스가 작게 많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글씨가 박스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고, 글씨로 이제 점점 균등하지 않은 거예요. 글씨 크기가. 그리고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해당 저희 답안지 포맷에서는 절차는 한 4단계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조건 뭐 나와야 되는 프로세스가 전부 다 나와야 되는 작성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단계 정도로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수립부터 해서 기술 검증까지. 근데 전부 다 단번에 이제 적용을 도입할 수는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일단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개선까지 도입 프로세스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 요소로는 이제 RPA, 프로세스 마이닝, 또 AI 기술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단락에 기업의 초자동화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으로서는 라인들 작성을 해주시죠. 뭐 표준화, 상호 운영성 확보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프로세스 원격 관리 및 제어, 자동화 프로세스 운영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초자동화 실험 방안을 통해서 기업의 회복 탄력성과 운영 최적화가 목표가 되겠죠. 그렇게 단계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은 임무용 기사님이 하시고요. 1교시는 이렇게 제가 준비한 문제 8문제 설명드리고요. 2교시로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2교시에서는 이제 생성 모델, 제너레이티브 AI 문제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에서 그 가명정보 결합 반출 세부 절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중 서명을 냈습니다. 네, 대부분 다들 잘 작성을 해주셨고,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죠. 그래도 이제 그 가장 그 출제 좀 높은 나올 수 있는 문제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제 그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가트너 2022에서 핵심 기술로 하나를 나온 문제죠. 그리고 그 답안을 봤는데 그 세부 전략 기술을 중심 1단락으로 작성을 해주셔서 도입부 1단락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간 기술 도형에서 이제 요거가 나온 건데, 보통 이제 생성 모델에 대한 부분을 1단락으로 설명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생성 모델이 이제 1교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너레이티브 AI 그냥 던질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런 분류도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생성 모델의 분류도이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이란 뭐냐?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여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다른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이죠. 데이터 생성하는 모델.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는 게 핵심 키워드다. 그래서 개념에서는 반드시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생성 모델 분류는 여기서 explicit density, 뭐 implicit density라고 하는데, 이 explicit이랑 그다음에 implicit이라는 이런 그 단어가 수치 해석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영어인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보통 아니면은 뭐 확률 분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정하는 모델, 그다음에 이게 이제 explicit 모델이죠.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델을 생성하는 게 explicit 모델이고, implicit 모델이 반면에 이제 데이터 확률 분포를 모르는 상태에서 샘플링으로 추정하는 게 이제 implicit 모델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explicit 같은 경우는 트랙 테이블 이제 모델, approximate 모델, 이제 explicit 같은 경우는 데이터 확률 분포를 근사치로 구하는 이제 모델이 되어 있고, 트랙 테이블은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죠. 데이터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모델이 이제 트랙 테이블 모델이다. 주요 세부적인 모델로는 이제 픽셀, RNN, CNN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는 근사치로 모델을 하는 거는 뭐죠? 바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VAE.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간하고 VAE를 물어봤는데, VAE, 이제 바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이제 이 근사치로 구하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플리식 같은 경우는 아무런 데이터에 근거가 없는, 그런 자료가 없는 거죠. 데이터 확률 분포를 모르긴 상태에서 이제 샘플링으로 추정한 모델이 대표적인 게 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은 125회에서 응용해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트너 2022에서 생성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세부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리시트 모델이죠. 확률 분포를 모르는 상태에서 샘플링으로 이제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 중에 하나의 간이 있다. 그리고 생성자, 판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개념도를 이제 국민 개념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제네레이터랑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이걸 빼고 도식화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페이크 이미지랑 리얼 이미지만 딱 정했고, 지금은 이제 한번 기출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접근을 하셨고, 이제 대부분 다 작성하셨어요. 이 1번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 하시려면은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적 함수, 그래서 기억하기 되게 어려운 수식이죠. 어떤 이 칸도 수식이 되게 길어가지고 이걸 이제 다 일정한 크기로 쓰는 게 아니라 다 썼다가 이제 칸이 없으니까 요 밑에다가 또 이렇게 막 나열해서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거 전부 다 쓰지 마시고 핵심적인 요소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맥스 v 이 함수로 이제 요거까지만 작성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나서 생성자 같은 경우는 목적 함수 VDG를 최소화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리얼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수식을 간단하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판별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리얼 데이터랑 이제 페이크 데이터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이게 판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식 해주시면 답안이 좀 더 명확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도의 요거 레이턴트 스페이스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 이미지에서 특징 부분들만 추출해서 모아놓은 어떤 서브 스페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랜덤 노이즈나 랜덤 벡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키워드로 나와주시면 좋고요.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확률 분포 기반의 어떤 이제 VA 오토인커더, 변분 오토인커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될 거는 개념도는 간단하죠. 인코더랑 디코더랑 가운데 레이턴트 벡터
아까 레이턴트 스페이스 있었잖아요.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확률 분포 기반의 레이턴트 벡터를 구하고, 거기서 이제 모델을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까지 같이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한 레이턴트 벡터를 구해서 이제 모델을 생성하는 게 이제 그 VA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작성을 해도 인코더, 디코더, 그 다음에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변분 추론. 이 변분 추론이라는 게 아까 가우시안 확률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학습해서 근시안적으로 모델 도출하는 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변분 추론도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그 가명정보 결합 반출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가명 처리 기술 각 총삭 범마 중에서 범주화 기술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가명정보 처리 절차는 많이들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가명정보 결합 반출 세부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단락에는 당연히 이제 가명정보 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명정보 결합이 왜 필요하냐라는 건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공공 데이터, 임상정보, 암센터 병원이나 뭐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민간 데이터와 통계청의 어떤 사망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공공 데이터를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인공지능 모델을 뭐 개발에도 쓰고, 뭐 항암제 예측 모델 개발에도 뭐 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걸 분석할 수 있고, 제3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 가능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필요성에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가명정보 결합 반출 세부 절차는 네 가지로 나오죠. 간단하죠. 사전 준비 결합 신청하고, 그 다음에 결합 수행, 키 결합하는 거죠. 키를 통해서 키 결합하고, 그다음에 추가 처리 및 반출, 활용 및 사후 관리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신규 개정된 부분이 이 선택사항입니다. 보시면 모의 결합, 결합률 확인, 그 다음에 가명정보 추출 이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야 되는 게 이 네 가지랑 참여 주체, 결합 신청자, 결합 전문기관, 결합 키 관리기관과 모의 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이것까지는 반드시 답안지에 노출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세부 설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준비 결합 신청과 결합키 생성을 해서 결합을 하는데, 결합을 하기 전에 모의 결합, 결합률을 확인하고 가명정보를 추출한다. 그래서 모의 결합을 하는 경우는 가명정보가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이 유용한지 사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결합률 확인 같은 경우는 실제 결합을 하기 전에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가명정보 추출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정보도 가명정보를 전부 다 가명 처리를 해야 되기 전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일단 가명 처리 정보 대상 정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조금 노출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명 처리 기술이 이제 데이터 일반화에 대한 범주화 기술이죠. 범주화 기술인데, 그 처리 가이드라인에,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다양한 범주화 기술 유형들이 있어요. 한 가지로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몇 가지 키워드 몇 개를 더 가져가셔서 조금 차별화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일반 라운딩, 뭐 랜덤 라운딩,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뭐 제어 라운딩도 있는데, 이런 라운딩 기준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조금 보시면은 제어 라운딩 같은 거는 이제 범주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원래 여기서 보시면 이제 테이블에 평균 51세 합계가 510이잖아요.
일반 라운딩으로 범주를 하게 되면 이제 평균값과 합계가 달라지죠. 근데 이거를 교정한 게 이제 제어 라운딩 기법이다. 그래서 평균과 합계는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어떤 제어 라운딩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상하단 코딩이라든지, 그다음에 로컬 일반화, 그다음에 범위 방법, 문자 데이터 범주화, 이렇게 범주화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단락으로는 당연히 이제 감염정보 안전한 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규제 혁신 측면과 맞춤형 지원 강화 측면으로 이제 그룹핑으로 나누었죠. 있어 보이는 키워드로 두 가지 나눠서 결합 기반을 단축하다든지, 감염정보 안전성,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동용 암호라든지, 혹은 형태 보존 암호화, 순서 보존 암호화 등을 통해서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맞춤형 지원 강화 측면으로는 결합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과 맞춤형 지원하는 부분들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중서명인데요. 인증 기술로 이제 전자서명이 있고, 전자봉투가 있고, 마지막 이제 가장 어렵다가 이중서명이 있는데요. 까지는 이제 전자서명까지는 나왔고, 전자봉투랑 이제 이중서명은 아직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서 출제를 해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암호화하는 방법과 이제 복호화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암호화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중 서명 생성 다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구매 정보랑 지불 정보. 구매 정보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구매 정보랑 지불 정보를 해시 통해서 해시값을 만들고 그 두 개를 합쳐서 다시 해시를 통해서 해시값을 구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의 사설키, 개인키라고 하죠. 공개 개인키, 대칭키로, 비대칭키로, 사설키로 해시값을 암호화하는 이게 이중서명 생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자, 이게 암호화 과정입니다. 암호화 과정. 이중서명 암호화 과정이죠. 이중서명 생성할 때 구매 정보, 지불 정보 이 두 개를 해시값을 구하고 그 해시값을 합쳐서 해시값을 최종 해시값을 구한 다음에 파도 사용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한다. 그 다음에 비밀키를 생성하는 거죠. 비밀키. 대칭키죠. 비밀키를 생성해서 이 비밀키로 지불 정보를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 개인키를 다시 지불 게이트웨이, PG사죠. PG사의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겁니다. 생성한 비밀키를 이용해서 지불 정보를 암호화하고,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민감한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구매 정보보다는. 그래서 지불 정보를 암호화하고 그 암호화한 그 대칭키를 가지고 은행이 운영하는 그 PG사의 그 공개키를 이용해서 그 비밀키를 암호화한다.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다 보내냐? 일단은 암호화하지 않은 구매 정보와 대칭키로 암호화한 지불 정보, 그 다음에 대칭키를 암호화한 지불 게이트웨이 공개키, 그 다음에 해시값들과 그 다음에 해시값을 사슬계로 개인키로 암호화한 해시값을 이 총 5가지를 전송하는 겁니다. 어디로? 먼저 판매자한테. 이거를 이제 판매자한테 전송하는 거예요. 이 5가지에 대한 부분을. 판매자한테 전송을 해서 판매자는 구매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고정에서 구매 정보를 새로운 해시값을 구하죠. 그다음에 그 해시값을 전송받은 해시값을 하나를 대치를 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중 해시값을 검증을 해가지고 그 카드 사용자가 보내온 구매 정보가 그 카드 사용자의 것인지, 또는 구매 정보가 변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부인방지나 혹은 무결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해시값으로. 그 다음에 그 판매자가 먼저 구매 정보를 확인했으면 나머지 4가지 정보가 남아있잖아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정보를, 지불 정보를 이제 그 PG사에게 전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호화죠. 복호화 과정에서는
첫 번째 구매 정보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지불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 지불 정보는 정보 전송에서 지불 게이트에서 복구화를 하는 거죠. 근데 먼저 이제 대칭키, 사용자 대칭키를 이제 복구화해야지 지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불 정보를. 그래서, P사의 공개키로 암호한 대칭키를 복구하고, 그 대칭키로 지불 정보를 복구해서 지불 정보를 확인하기 가능한 거죠. 이 지불 정보가 무결한지 혹은 부인 방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해시값을 도출해서 무효성 검증을 하는 거죠. 해시값 여부를 다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그 흐름으로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제 정보 암호화한 비밀키는 금융기관 공개키로 암호화기에 이제 이중서명 그런 식의 보안성 강화가 향상된다. 이런 식으로 관글을 작성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1교시 8문제랑 2교시 3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남은 기간 반복 학습, 계속 강조드리지만 반복 학습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답안 작성하시고 이제 좋은 결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1교시 총평은 제가 준비한 1교시 총평 여기까지 1교시 총평을 저희 마치고요. 다음 이제 임용